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는지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단순히 그의 생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의 마음속,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바로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무려 2500년 동안이나 서양 철학 전체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했다니. 대체 플라톤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플라톤을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그가 눈을 떴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떤 세상이었냐면 한마디로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아주 격동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도시국가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모든 변화의 속도예요.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플라톤은 어릴 때 우리 아테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영광스러운 이야기만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자기 눈으로 본 현실은 끝없는 전쟁, 굴욕적인 패배, 그리고 완전 난장판이 된 정치, 그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플라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니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의 모든 철학은 사실상 이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플라톤에겐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고 세상의 영웅이었던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 말로 유명했던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왜, 어째서 민주주의가 복원되자마자 이 사람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자, 표면적인 죄목은 이랬어요. 뭐 신을 믿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사실 이건 다 핑계였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주 지독한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왜냐면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몇몇이 바로 그 악명 높았던 30인 참주,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세운 꼭두각시 정권의 멤버였거든요. 사람들의 미움이 극에 달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덕이 높다고 믿었던 사람이 저 우매한 군중들의 투표 한 번으로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이건 그냥 불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썩었다는 증거였죠. 그 순간 플라톤은 아테네를 이끌어온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믿음, 모든 기대를 그냥 다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평생은 딱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소크라테스 같은 최고의 인물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의 모든 철학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대화편이라는 글을 통해서였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질문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글로 남김으로써 역설적으로 스승을 영원히 살려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왜 하필 대화였을까요? 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토론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게 바로 동서양 문명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자, 그리스를 보세요. 여기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교역하면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아고라, 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말로 설득하는 데서 나왔던 거예요. 반면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동양에서는 어땠나요? 왕이나 황제가 글로 쓴 명령, 즉 칙령 하나면 그냥 그게 법이었죠. 하지만 그리스의 정치는 달랐습니다.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시끌벅적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 대화 형식을 택한 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토론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기에 완전히 길을 잃고 병들어버린 이 사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고 했던 거죠. 결국 플라톤이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그 나라에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플라톤의 이 뼈아픈 질문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서양 철학의 판도를 바꾼 한 남자, 바로 플라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가 꿈꿨던 완벽한 사회,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유토피아였을까요? 아니면 소름 끼치는 악몽의 시작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원전 399년 고대 아테네입니다. 뭐랄까 모든 게 황금기처럼 보이던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 바로 뒤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도시는 곧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자기들 손으로 가장 현명하다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왜 당대 최고의 지성 소크라테스에게 독이 든 잔을 건넸을까요?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젊은 플라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질문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스승의 부당한 죽음. 이게 플라톤에게 평생의 화두를 던진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스승이 국가에 의해 죽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평생을 바쳐서 이 질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이때 플라톤의 나이가 고작 29이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죠. 이 끔찍한 경험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결국 그는 더 이상 아테네에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테네를 떠나 긴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흔이 된 플라톤이 아테네로 돌아오죠. 사람들은 그가 정치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바로 더 나은 정신, 더 나은 지도자를 길러낼 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죠. 이렇게 서양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아가 당시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려면 그 시대의 다른 교육자들, 바로 소피스트들과 비교해봐야 해요.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뭘 가르쳤냐? 한마디로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설득이 기술이죠. 하지만 플라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진리를 찾는 거였죠. 그래서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러니까 수학, 철학 같은 과목들을 도입한 최초의 학교를 세운 겁니다. 정말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아카데미아 정문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와, 좀 설벌하죠? 근데 이게 플라톤의 생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게 기하학은 그냥 도형 공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엄격하고 논리적인 생각의 틀, 그러니까 진짜 지식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인재를 길러낼 기반을 닦은 플라톤은 드디어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내놓습니다. 바로 국가라는 책이죠. 근데 이걸 그냥 정치 이론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A부터 G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 그 핵심은 바로 분업이었습니다. 사회가 아주 명확하게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뉘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국가의 방향키를 준 지혜로운 통치자 계급. 둘째, 나라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 계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생산자 계급. 이렇게 각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플라톤의 천재성이 번뜩입니다. 그는 그냥 세 계급으로 나눕시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 국가 구조의 모델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인간의 영혼에서 가져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에도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이 있고 가슴에 해당하는 기계나 용기가 있고 배에 해당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국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통치자가 나라를 이끌고 기계 넘치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생산자의 욕망은 절제될 때 비로소 개인의 영혼처럼 국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비유 아닌가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플라톤의 아이디어 중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논란을 낳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이 통치자 계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통치자 계급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심지어 결혼도 못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가족도 없습니다. 남녀는 서로를 공유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국가가 데려가서 다 같이 키웁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부패나 자기 자식만 챙기는 그런 이기심의 싹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려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어야 했을까요? 플라톤의 생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통치자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가족이 아니라 오직 국가, 딱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자식, 이런 사적인 감정이 끼어드는 순간 공적인 정의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플라톤은 더 뛰어난 통치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우생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겉으로는 축제에서 제비뽑기로 짝을 정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뒤에서는 통치자들이 몰래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남녀가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만드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출산마저 통제해야 한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사생활도 없는 극단적인 삶을 살면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플라톤의 대당은 단호합니다. 오직 철학자, 철학자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동굴 안에서 벽만 보고 살도록 묶여있는 죄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현실은 벽에 비치는 그림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태양 아래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본 철학자는 혼자만의 행복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다시 그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서 아직도 그림자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2500년 전의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걸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게 현실이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건 없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알고리즘이 끝없이 추천해주는 소셜미디어 피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뉴스 채널, 항상 행복한 모습만 연출된 온라인 속 사람들, 이 모든 게 우리가 갇혀있는 현대판 동굴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잘 편집된 현실의 일부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무려 2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쪽으로, 또 때로는 아주 위험하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플라톤의 아이디어들은 시대를 건너뛰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최고의 엘리트를 키워서 나라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프랑스의 최고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 콜 같은 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또 국가가 출산을 통제한다는 무서운 생각은 올더스 헉슬의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끔찍한 디스토피아로 그려지고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논쟁으로 이어져요. 전문가가 다스리는 게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그래도 민주주의가 먼저일까? 하는 그런 논쟁 말입니다. 특히 소설 멋진 신세계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모토 아래 아이들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각자 계급에 맞게 세뇌되죠. 플라톤이 꿈꿨던 가족 해체라는 아이디어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플라톤의 아이디어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경고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플라톤. 그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생학을 옹호하고 약한 아이는 버려야 한다고 말한 냉혹한 설계자이기도 했죠. 완벽한 정의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모든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하려고 요구했던 사람. 그가 설계한 국가는 과연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통제되는 거대한 감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서양 철학하면 플라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 플라톤이 꿈꿨던 완벽한 세상,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플라톤의 머릿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면요? 그냥 그림자 같은 거라면?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근데 철학자 플라톤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플라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그가 머릿속에 그렸던 완벽한 나라, 유토피아로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그의 책 국가에 나오는 세계인데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 규칙들이 좀 많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모든 재산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아이를 낳을지도 나라가, 그것도 조작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요. 심지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버려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플라톤은 진심으로 이게 완벽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 그 유명한 이데아론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플라톤한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플라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모든 것들 있죠. 책상, 의자,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존재하는 완벽한 원본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다들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컴퍼스 없이 완벽한 원을 그리는 건 불가능하죠. 다 조금씩 삐뚤빼뚤 하잖아요. 하지만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존재하죠. 플라톤은 바로 그 머릿속의 완벽한 개념, 그 이데아가 우리가 종이에 그리는 어설픈 원보다 훨씬 더 진짜라고 본 겁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영혼은 원래 그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망각의 강이라는 걸 건너는 바람에 그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는 건 사실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그 완벽함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생각에 모두가 와, 대단하다 했던 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게 스승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태클을 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단호했어요. 플라톤 스승님도 소중하지만 진리가 더 소중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저기 하늘 위에 있는 알 수 없는 이데아 같은 거 말고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세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 표가 두 사람의 차이를 딱 보여주죠. 플라톤은 저 높은 곳에 완벽한 이데아가 진짜 현실이라고 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진짜 현실이다 라고 본 거예요. 영화로 비유하자면 플라톤은 이 세계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매트리스에 가깝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현실 세계에서 답을 찾아야 해 라고 하는 인터스텔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했냐면 심지어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아까 그 이상국가 규칙 기억나시죠? 시인과 예술가를 추방해야 한다는 거. 아니 도대체 예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쫓아내기까지 하려 했을까요? 플라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침대라는 완벽한 이데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원본이죠. 목수는 그 이데아를 보고 현실 세계의 침대를 만들어요. 이건 복제품이죠. 진리에서 한 단계 멀어졌어요. 그런데 화가는 목수가 만든 그 복제품을 보고 그림을 그려요. 이건 복제품의 복제품인 셈이죠. 진리에서 벌써 두 단계나 멀어진 아주 희미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술은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슬픈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나고 플라톤은 이게 아주 위험하다고 봤어요.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감정에 휩쓸려서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영웅들이 나약하게 우는 모습을 보면 시민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걱정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플라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의 생각은 분명 서양 철학의 뿌리가 됐지만 그 유산은 마냥 빛나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섬뜩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는
플라톤의 국가를 가리켜 전체주의의 설계도라고까지 불렀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라는 완벽한 이상을 앞세우는 생각이 결국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끔찍한 독재 체제의 이론적 바탕이 됐다는 거죠. 완벽을 향한 열망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무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도 사실 원래 뜻이랑은 좀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그냥 정신적인 사랑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 즉 사랑은 그런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원래 살던 그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 그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해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주 강렬한 갈망, 바로 그 철학적인 열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완벽한 이상을 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인류가 어느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